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다시 한번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언제 끝나냐는 것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복잡한데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의 전과를 의심하거나 프로파간다에 속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저희 꺼리튜브 영상에조차 심심치 않게 우크라이나의 선전선동에 속고 있다는 댓글이 발견되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의 주장대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이고 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면 왜 진작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진실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도당이 간악한 서방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이를 막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류 언론이 이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냉혹한 현실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언제 망하는데 사실 당연한 질문입니다. 당장 전황만 봐도 지난 2022년과 다르게 러시아는 제법 잘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바흐무트에서는 이제 바그너 그룹이 보호다니우카 북부 외곽을 점령하면서 파오니친이 저수지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시남부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바흐무트에 대한 언론 접근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바흐무트 사수가 경각에 달린 만큼 언론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심리전 측면에서도 바흐무트의 상황을 최대한 숨기는 게 이롭겠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군의 진격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부터 고착화되어 있던 도네츠크 인근 아우디유카 마린카 전선에서도 대공세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이 전문가들은 최악에는 아우디유카, 마린카도 바흐무트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각종 위성 자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이 발표, 그리고 오신트 정보를 종합해보면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에 뻗어진 저수지들을 따라 페르보말스케 인근까지 전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만 최대 7,000개의 포탄을 사용 중이며 극심한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금 이대로라면 우크라이나군이 봄공세를 시작해도 포탄이 없어 싸우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선 상황만 보면 정말로 러시아가 전쟁에서 다 이겨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바닷물에 민물한 바가지 붙는 꼴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바흐무트의 사정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수천 개의 포탄을 쏟아부은 만큼 그 값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3월 17일 러시아군은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바흐무토프카강을 넘으려 시도했고 심지어 일부는 도하에 성공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폭격을 맞고 결국 강동 안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고 바흐무토프강의 폭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이 평균 강폭이 1.2km나 되는 한강 때문에 오해하고 계시지만 시가지 기준으로 바흐무토프 강폭은 기껏해야 20에서 30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군은 도하의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서부 시가지가 요새화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방어 거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뚫지 못하면 러시아군에게 승산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마리우폴 포위전처럼 바흐무트도 러시아의 전략적 걸림돌로 남을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 이외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겨지던 바흐무트가 대력 예르기 되어 러시아의 발목을 잡는 건데요. 오죽하면 러시아의 선전선동 매체 러시아원조차 차라리 바흐무트에 대대적인 융단 폭격을 가해서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같은 항전의 상징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우려를 표할 정도입니다. 언뜻 유리해 보이지만 오히려 시간을 끌수록 전전긍긍한 건 러시아라는 방증인데요. 그리고 아우디유카 전쟁 초기부터 전선이 고착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오랜 시간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는 뜻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초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 동원병의 아내들이 푸틴에게 항의 영상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자신의 남편들이 아우디유카 최전선 공세에 투입되었으니 후방으로 빼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대략 2주 뒤 이르쿠츠크주 출신 동원병들로 이루어진 1439연대가 아우디유카에서 대패하여 부대 해체 수준에 내몰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아우디유카에 배치된 동원병들은
훈련도 없이 소총만 지급받은 채 방어선 돌파를 강요받고 이로 인해 단 한 번의 전투로 부대원 70%가 전사하거나 다쳐서 전선을 이탈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서도 야전지휘관 대부분은 전사했는데요. 이런 상태로 러시아군이 아우디유카 마린카 전선에서 전과를 올리려면 바흐무트처럼 문자 그대로 10여 개월 동안 수만 명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불가능한 방법인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지난 3월 10일 각 지역 징병 담당자에게 동원 할당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차 동원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아무리 정신나간 러시아 수뇌부라도 이에 따른 사회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저 눈가리고 아웅으로 폭넓은 징병이라고 둘러댈 뿐인데요. 반면 지금 당장은 암울해 보이는 우크라이나 상황도 장기적으로 보면 해결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먼저 탄약 부족 문제는 EU가 참여하며 급반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3월 23일 개최된 EU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의 봄 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탄 100만 발을 12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일단 EU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이상 준 전시체제로 전환해서 탄약을 생산하든 대한민국의 무릎을 꿇고 포탄 수입을 늘리든 중단기적으로 막대한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텐데요. 여기에 올 초에 결정되었던 프랑스 AMX-10RC 1차 공여 물량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운송 중인 마르더 장갑차 행렬 또한 목격되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치장물자로 극동창고에 처박혀 있던 T-54, T-55 전차들을 운송 중인 게 확인되었는데요. 부랴부랴 서방기갑 장비에 맞서 제2차 세계대전급 장비를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얼핏 멀쩡해 보이지만 러시아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건 시기의 문제일 뿐 이미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그저 하루 이틀 사이에 무너지지 않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 2021년 기준 러시아의 GDP는 1조 6,475억 달러로 세계 10위였는데요. 동년 대한민국의 GDP가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비슷했던 겁니다. 이런 나라가 고작 1년 남짓의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해체될 순 없는 노릇인데요. 소련조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국력을 모두 소모하기까지 9년 1개월 3주하고도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예상보다 잘 버텨냈습니다. 중국 자본을 때려박으며 분식회계를 남발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꾸며낸 건데요. 그러나 이제 그조차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건 오로지 중국뿐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나토, EU 등의 전방위적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전쟁 의지를 꺾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이처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한 국가를 향해 동시다발적인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건 인류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일입니다.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였던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대만도 동참했으며 스위스를 비롯한 중립국도 이번만큼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정치적 이유도 무시할 수 없었겠지만 그만큼 인도적인 이유도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거죠. 게다가 러시아의 유럽 진출을 막으려는 목적도 큰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러시아의 대외무역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수입의 30%, 수출 4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쟁 발발 직전 2021년만 하더라도 러시아 수출입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 23.7%, 수출 14.5%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사실상 중국이 러시아 무역 시장을 독점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아니면 외화를 버는 건 고사하고 시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나라 간의 공정한 거래가 성립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인데요. 일례로 현재 러시아는 평균가에서 70%를 인하한 가격으로 중국에 천연가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를 차단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초특가 떨이 세일을 감행한 건데요. 이조차 아니면 대외 수입을 올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러시아의 남은 선택지는 중국의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뿐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닌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몰락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아이들을 러시아로 불법 이주시킨 전쟁 범죄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부모 동의 없이 러시아로 납치된 아이만 지금까지 최소 16,226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는데요. ICC가 이를 인정하고 푸틴을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ICC가 국가원수급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364만 명의 학살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수단의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뿐이었습니다. 여기에 푸틴이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국가원수급 국제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푸틴이 국제법정에 출석한다거나 그를 체포하기 위해 군사력이 동원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한 나라의 대통령이 ICC의 관할권에 속해 있는 123개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푸틴이 자신들의 땅을 밟는 그 즉시 체포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는데요. 당연히 러시아 수뇌부는 체포영장 따위 화장실 휴지로 나서라는 등 개거품을 물며 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되려 ICC를 러시아 형사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많은 전문가가 러시아 내부 정치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국가원수가 국제범죄자가 되었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전쟁이 러시아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악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푸틴과 그의 측근 그리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러시아 고위층 사이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쿠데타로 말미암은 푸틴 축출로 끝날 것이라 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6개월 안에 전쟁의 양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물론 현대전에 대한 모든 상식의 틀을 깨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예측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디 러시아와 푸틴이 제값을 치르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